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오키이고 올해 66살입니다. 평생 저는 돌아갈 수 있는 평온한 보금자리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보금자리에서 제가 쫓겨나 차가운 비 내리는 밤거리를 헤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방 안에 앉아 며느리 지원이 전화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자랑하듯 말하는 소리에 귀가 멍해졌습니다. 이 집 팔았어요. 대현이 결혼식 준비하는데 돈이 딱 맞아요. 큰 복이지.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집을 판다는 거지? 이 집은 아직도 제 명의이고 남편이 남겨준 집입니다. 저는 허둥지둥 내려가 아들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외면하며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이 집은 엄마 거야? 너희가 어떻게 팔 생각을 해? 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속상해할까봐 그랬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엄마는 우리랑 같이 계세요. 지원은 문 앞에 서서 차가운 얼굴로 말을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엄마가 고령이라 오래 못 살 거라 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는 것만 해도 인도적인 거예요. 그 집 팔아서 동생 결혼식 준비하는 게 맞아요. 제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자기 인생의 장애물처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말다툼할 힘조차 없어 저는 방으로 돌아가 떨리는 손으로 옷까지 몇 벌과 낡은 물건을 챙겨 천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빗줄기가 굵게 내렸고 저는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우가 잠깐 따라왔지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가 나가면 엄마가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심장이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좁은 골목의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고 침대는 삐걱거렸지만 적어도 저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 누추한 방에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방 앞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원이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문 열어요. 집 판 계약서에 왜 엄마 진짜 서명이 없어요? 엄마가 가짜로 서명한 거죠. 저는 놀라서 채소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더욱 소리쳤습니다. 구매자가 서류를 돌려줬어요. 엄마가 동의 안 했다고. 일부러 우리 부부를 망치려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서명 안 하면 평생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문을 조금 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해치지 않아. 너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내 몫이야. 지원은 말문이 막혀 분노에 찬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좋아요. 엄마 두고 봐요. 그녀가 떠난 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아 마음이 아프고 추웠습니다. 그날 밤 비 내리는 밤길을 나선 것은 단순한 집을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원과 현우가 상상치 못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순히 참고만 있는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수첩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다면 나도 선택하겠다. 돌려주겠다. 이틀 밤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문 밖에서 며느리 지원이 노려보며
집한 서류 다시 서명해 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몰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의 친동생 결혼식 자금으로 팔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예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토지 서류를 도와준 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그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본 등기부등본을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도장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집은 여전히 사모님 명의입니다. 그런데 공증사무소에 가짜 양도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명도 사모님 것이 아니에요. 누가 위조해서 팔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알고 보니 지원과 현우가 제 서명을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명백한 사기와 재산 강탈입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꼭 쥐고 분노와 함께 이상하게 냉정해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 지원은 궁지에 몰렸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할 것입니다. 제가 성급히 나서면 또 저를 방해꾼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홀로 앉아 남편과 그가 생전에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집은 꼭 지켜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시장에 간 척하며 사실은 지원의 뒤를 밟았습니다. 예전 지인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지원은 집 한 돈 전부로 동생 대현의 호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으스스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나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리게 둘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현의 결혼식이 바로 제가 살던 집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늙은 부엌 일꾼인 척하며 낡은 바지저고리와 머리수건을 두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음식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손님들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아프고 차가웠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저는 일부러 지갑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등기부등본이 복사본을 넣어뒀습니다. 한 손님이 그것을 주워 열어보고 곧바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고 몇몇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 아직도 오키 할머니 명의인데 왜 판 거지? 지원은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파래져서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속이 곧 폭발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대가를 치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어 반지 교환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한 손님이 일어나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들고 연회장 한가운데서 크게 말했습니다. 이 집 등기부가 아직도 오키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진짜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온 강당이 술렁이고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댑니다. 지원이 무대 뒤에서 뛰어나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종이를 빼앗으려 애쓰지만 그 손님은 꽉 붙잡고 또렷이 말합니다. 확실히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사기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에 두른 천을 벗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속삭였습니다. 오키 씨, 지원의 시어머니잖아.
지원은 얼어붙고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신랑 대현이 부케를 들고 떨고 있는 그곳으로. 나는 또박또박 강당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입니다. 남편이 남겨주고 서류도 온전합니다. 이 집은 한 번도 합법적으로 팔린 적이 없습니다. 지원과 내 아들은 내 서명을 위조해 집을 팔았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와서 한 번에 분명히 하려 합니다. 이 결혼식은 속인 돈으로 치러졌습니다. 강당이 터질 듯 소란해졌습니다. 수군거림, 의자 끄는 소리, 몇몇 하객은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해 프로그램을 계속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달려와 내 얼굴에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나 망하게 하려고 이래? 이미 집에서 나갔으면 됐지. 왜 결혼식까지 망쳐? 나는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망치러 온 게 아니야. 진실을 말하러 온 거야. 진실이 두렵다면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바로 그때 강당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곧장 신랑 신부 테이블로 가서 소환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원 씨, 현우 씨 두 분은 집매매 서류 위조 혐의 고소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경찰서로 가시죠.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대현은 부케를 떨어뜨리고 무대에서 도망쳤고 지원은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우는 그저 멍하니 서서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질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등을 돌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울음소리를 무시한 채. 밖은 땡볕이었지만 내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평생 복수는 악한 것이라 여겼지만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란 때로는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 것일 뿐임을. 그날 밤 경찰이 전화를 걸어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갔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신문실에 들어서니 현우와 지원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지원은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엄마 고소 취하해줘. 안 그러면 나도 내 아내도 처벌받아서 가족이 다 무너져. 현우가 떨며 애원하고 지원은 책임을 돌립니다. 나는 동생이 불쌍해서 그런 거야. 결혼식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 엄마 우리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 엄마가 우리를 망쳤어. 몰라?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아끼는 건 내가 막지 않아. 하지만 나는 내 집, 내 남편의 노력, 내 젊음을 아낀다. 너희가 너희 사랑을 핑계로 내 소중함을 짓밟은 게 그게 공평하니? 지원은 말문이 막혀 흐느끼다 조용해졌고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이제야 잘못을 알았어. 나는 손을 뿌리치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나는 평생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식 때문에 대가를 치렀다. 이젠 내 차례야. 내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원본 등기부, 서명 대조, 감정서 등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꼼꼼히 기록하며 사건을 형사로 넘기겠다고 알렸습니다. 지원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론 침착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전환점임을. 이제 나는 더 이상 참고 사는 늙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입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용서 안 해주면 진짜 죽어버릴 거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죽음으론 죄가 사라지지 않아. 오직 바르게 사는 것만이 죄를 씻을 수 있다. 수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밤길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오랜 세월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허름한 방에 돌아와 침대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경찰서에서 아들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고소 취하해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양보하면 나는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곰팡내 나는 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숨쉴 만큼만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새 집에 들어서니 내 벽과 낡은 살림살이뿐이었지만 자식 집에서 사는 것보단 훨씬 편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찹쌀밥을 지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엔 낯선 할머니라 손님도 별로 없었지만 몇몇 단골이 내 정직함과 깨끗한 음식을 알아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조금씩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쉬고 있는데 젊은 이웃 소녀가 채소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소영, 이제 20살쯤. 목소리는 맑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매일 아침 장사 힘드신 것 같아요. 내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 아이를 보며 왠지 모르게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운명처럼 그날부터 소영이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돈이 없어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서도 천대받은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내 모습을 봤습니다. 남들에게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진 여자. 어느 날 소영이가 스마트폰 쓰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나는 서툴러서 계속 잘못 눌렀고 소영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오키 할머니, 요즘은 찹쌀밥도 인터넷 주문 받아야 해요. 할머니도 배워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속 시원히 웃어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새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찹쌀밥을 만들고 소영이가 온라인에 올려주면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10그릇 넘게 팔릴 때도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나는 일부를 저축하고 나머지는 쌀을 사서 동네 할머니들에게 나눠줬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내가 겪은 일들을 상처 하나하나, 배신 하나하나를 다 써보면 어떨까? 한탄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읽고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썼다. 내 이름은 오키, 66세입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집을 팔리고 아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나는 쉬지 않고 글을 썼다. 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내 마음에는 새로운 불씨가 막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한 뒤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와 나는 밤마다 글을 썼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오래된 상처였지만
다시 꺼내 쓸수록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다. 소영이 자주 들러 내 글을 몰래 읽고 감탄했다. 외할머니, 계속 쓰세요. 제가 책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많아요. 나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됐어. 이런 늙은이가 쓴 걸 누가 읽겠니? 그냥 내가 기억하려고 쓰는 거야. 그러나 내심 나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찹쌀떡을 이고 시장에 가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키 맞지? 돌아보니 내 앞에는 옛동창 만석 씨가 서 있었다. 40년이 넘도록 못 만났던 그였다. 그는 인쇄소 사장이 되어 몸집은 커졌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우리는 길가의 얼음찻집에 앉았다. 그는 옛 시절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꺼냈고 내가 집안 이야기를 들려주자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당신 며느리가 병원에 남편을 찾아온 걸 본 적이 있어요. 남편분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죠. 뭔가 수상했지만 그땐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나는 놀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지원을 만났다는 것인가? 나는 서류를 뒤져 만석에게 확인을 부탁했다. 정말로 은행에서 남편과 내 공동명의로 된 금고가 있다는 통지가 왔다. 금고를 여는 날, 내 손은 떨렸다. 안에는 손으로 쓴 유언장이 있었다. 집은 아내에게 남긴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양도해서는 안 된다. 옆에는 작은 녹음기도 있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쉰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오키야, 며느리가 집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있는 걸 알아. 현우에게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집을 지켜, 내 인생을 지켜. 자신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마라. 나는 눈물을 쏟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듯 내 앞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유언장을 꼭 쥐었다. 마음은 아팠지만 새로운 힘이 솟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증거를 건넸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증거면 지원은 반드시 기소될 겁니다. 현우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겠네요. 나는 가만히 앉아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뭘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내 손에는 판을 뒤집을 열쇠가 있었다. 나는 장부를 덮으며 마지막 줄을 썼다. 복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한다. 이른 아침, 나는 서류 뭉치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수사기관에 보충 진정을 보냈다.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벼웠다. 나는 이제 타오르는 숯불에 불을 더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지원이 문서 위조 혐의로 정식 기소됐고, 현우도 공범으로 소환됐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소식을 들었다. 마음 한켠이 아팠지만 더 이상 약해질 자리는 없었다. 서류 처리 날, 시댁 친척들이 몰려와 나를 원망했다. 오키 씨, 이렇게 하면 현우를 죽이는 거랑 뭐가 달라? 그래도 내 핏줄이야.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유언장과 녹음 테이프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핏줄이면 뭐해? 핏줄이 나를 해치는데 내가 웃고 넘기란 말이야? 공정함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문은 금방 퍼졌다. 대현이의 결혼식 집안에서는 급히 혼인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원은 여기저기 울고 다녔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나는 이번 일로 지원이 평생 기억할 거란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소영과 함께 앉았다. 소영이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외할머니,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나서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미워하든 좋아하든 내가 나를 아끼는 것만 못하지 속으로는 내일을 생각했다. 이미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나는 칼이나 욕이 아닌 진실로 싸울 것이다. 나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로 맞설 것이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결혼식은 취소됐지만 지원은 아직 체면을 중시할 것이다. 나는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단 한 번 내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그가 내게 덤비면 그 대가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장부에 한 줄을 더 썼다. 나타나는 날이 바로 금을 덮이는 날이다. 어느 아침 소영에게 첫 원고를 시장 근처 복사집에서 인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피 맞지? 돌아보니 내 앞에는 만석 씨가 서 있었다. 어린 시절의 옛 친구였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이제 그는 인쇄소 사장이 되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다. 그는 내 인생을 물었고 나는 짧게 덧붙임 없이 이야기했다. 다 듣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 숨을 멎게 하는 한마디를 했다. 당신 남편 돌아가신 날 며느리가 병원에 온 걸 봤어요. 뭔가를 속삭이고는 빠르게 나갔죠. 내 두 눈으로 봤어요. 나는 몸이 떨렸다. 그동안 나는 남편이 조용히 떠났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둑한 그림자가 끼어들었던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만석 씨는 은행 서류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 명의로 된 금고가 하나 더 있고 저와 공동 소유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저와 만석 씨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금고를 열었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가지런히 접힌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위에는 손으로 쓴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에게 남긴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양도하지 말 것, 그 옆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것을 틀자 남편의 목소리가 쉰 듯하지만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피, 나는 지원이 집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안다. 현우에게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집을 꼭 지켜라. 아무에게도 속지 마라. 저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만석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마지막 열쇠를 남겨주신 것 같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픔만이 아니라 증거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떨며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은 가라앉는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언장과 녹음기를 모두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핀 뒤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수사기관은 지원을 문서 위조 및 신뢰남용으로 인한 재산 횡령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현우도 공범으로 추가 소환되었습니다. 소식은 친가와 외가 모두에 빠르게 퍼졌고 한때 저를 비난하던 친척들은 현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탐욕이 화를 불렀다고 했고 어떤 이는 며느리가 저렇게 센데도 아직도 현우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현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던 처가 쪽에서는 즉시 파혼을 통보하고 결혼식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쏟아지는 소식을 들으며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실이 저의 편에 서 있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찾아와 울며 사과하는 이도 있었고 친해지려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유언장과 녹음기를 꺼내어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낮고 쉰 듯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의 정적을 가르듯 내리쳤습니다. 아무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평온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의 말이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영과 함께 앉았습니다. 소영이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지원이 벌을 받게 생겼네요. 그런데도 외할머니 마음은 아직 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편안함이란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란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다는 걸 알 때야 비로소 편안해지는 거지. 저는 노트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진실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다. 공식 소환장을 받은 날, 현우가 제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관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제발 저희 부부를 감옥에 보내지 마세요. 꼭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40살의 남자,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충혈된 눈, 더 이상 어릴 적 넘어질 때마다 저를 안고 울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건 아내를 위해 어머니까지 짓밟은 나약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유언장 사본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려 아버지의 글을 한 줄 한 줄 읽다가 오열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자격이 없습니다. 잠시 후 지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배가 불러 있었고 예전처럼 당당한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동생을 챙기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임신 중이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범죄자의 자식이 될까 두려워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가슴이 아렸습니다. 한쪽에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아들이, 한쪽에는 한때 저를 집에서 내쫓았던 며느리가 뱃속의 아이를 위해 울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겠지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2사람은 옛집에서 나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둘째, 집을 판 나머지 돈은 전부 저에게 넘기세요. 저는 그 돈으로 저처럼 부당하게 대우받은 사람들을 돕는 자선기금을 만들 겁니다. 현우와 지원 모두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거는 조건이고 마지막입니다. 다시 배신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원은 배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고 현우는 그대로 무릎 꿇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도 심장은 떨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밝아졌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다. 한 달 후, 저는 공식적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 종결을 확인했고, 현우와 지원은 감옥을 면했지만 그들이 치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차지하려던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모든 서류와 통장을 저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사가는 날, 저는 처마 밑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고, 지원은 무거운 배를 안고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지원이 돌아서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는 얼굴을 들 수 없지만, 제 뱃속에는 어머니의 손주가 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옛집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열쇠를 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 했습니다. 소영을 불러 함께 방마다 청소를 했습니다. 벽에는 얼룩이 남았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였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저처럼 버려진 노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기로. 이웃들은 궁금해하며 어떤 이는 칭찬하고 어떤 이는 비난했다. 누군가는 비웃으며 말했다. 오피 할머니는 참 이상하게 복수하네. 자신을 해친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남 걱정을 하다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복수란 언제나 남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복수란 다시는 내가 밀려나지 않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게 오피의 집이 탄생했다. 나는 되찾은 모든 돈을 모아 방을 수리하고 침대를 몇 개 더 들였다. 소영이 서류를 챙기고 나는 동네를 돌며 외로운 할머니들을 초대했다. 개장날,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는 할머니들이 서로 이끌며 들어왔다. 어떤 분은 걸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엔 따스함이 밀려왔다. 내 복수가 이렇게 달콤할 줄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집을 되찾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곳이 다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오피의 집이 문을 연 뒤로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큰 냄비에 죽을 끓여 함께 사는 할머니들께 한 그릇씩 내어드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작은 부엌엔 볶은 파향이 가득했다. 할머니들은 먹으면서 감탄했다. 시장 밖 식당보다 더 맛있네. 어떤 분은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다. 오랜만에 누가 내게 죽을 떠주는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다. 평범한 말 같지만 내 마음을 울렸다.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방에서 아무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날들이 떠올랐다. 이제야 알겠다. 아무도 그 정도로 외로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소영은 여전히 곁에서 열심히 도왔다. 활발하고 똑똑해서 뭐든 척척 해냈다. 어느 날 소영이 말했다. 오피 할머니, 우리 근처 노동자들을 위해 작은 죽집을 열어볼까요? 돈도 벌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나는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할머니들 모구에 수십 그릇의 죽을 들고 대문 앞에서 팔았다. 처음엔 손님들이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단골이 되었다. 나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겨우 비용만 댔다. 하지만 기쁨은 컸다. 어느 더운 점심,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마른 몸의 한 노인이 밥을 청했다. 옷은 해지고 머리는 하얗게 샜으며 눈빛은 외로웠다. 나는 죽 한 그릇을 퍼드리려다 멈췄다. 그 얼굴은 바로 지원의 친모였다.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사람들 말로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시장을 떠돈다고 했다.
이제 그녀가 내 문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혀 떨고 있었다. 집안 할머니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안 때문에 오키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쫓아야지. 나는 말없이 죽 한 그릇을 그녀 앞에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다. 드세요. 저도 버림받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할머니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흐릿한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른 손으로 숟가락을 떨며 쥐었다. 나는 옆에 앉아 함께 죽 한 그릇을 먹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그날 밤 할머니들이 모두 잠든 뒤 나는 노트에 또 적었다. 복수는 남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그들이 배부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다음 날 내가 지원의 친모를 돌본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어떤 이는 내가 인자하다고 칭찬했고 어떤 이는 냉소했다. 자기 집을 판 사람의 시어머니를 돌보다니 무섭지도 않아요? 나는 그저 웃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저녁 현우가 대문 앞에 나타났다. 현우는 안을 바라보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목이 메인 채 말했다. 엄마, 왜 저 여자를 받아줘요? 저 여자가 지원에게 교활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다는 걸 몰라요? 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 아내가 엄마를 길바닥에 내쫓을 땐 참더니 왜 엄마가 굶주린 노인을 돌보는 건 못 참겠니? 현우는 말문이 막혀 한참 씩씩거리다 돌아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며칠 뒤 지원도 찾아왔다. 만삭의 배와 헬쑥한 얼굴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엄마 여기서 살게 하지 마세요.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모두가 수군거려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몸을 굽혀 지원을 일으켜 세웠다. 차갑지만 또렷이 말했다. 이 수치는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나는 너한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내가 줄 모르는 걸 내가 줄 뿐이야. 숨기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다 지우라고 하지 마. 지원은 흐느끼며 배를 안고 떠났다. 그날 밤 지원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내 딸이 악한 건 알지만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건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기 남게 해줘요. 그게 내 속죄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운명이 내게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악인을 낳았다고 모두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다. 악인은 수치를 남기지만 노인에게 필요한 건 조용히 죽을 한 자리에 불과하다. 지원의 어머니가 머물기 시작한 뒤로 오키의 집은 더 북적였다. 처음엔 동네 할머니 몇 분이 꺼려했지만 점점 받아들였다. 그녀는 온종일 허리를 굽혀 설거지하고 마당을 쓸며 불평 한마디 없었다. 어느 밤 내가 옷을 기우고 있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오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딸이 서류를 조작할 생각을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시켰어요. 나는 놀라며 올려다봤다. 그녀가 이어 말했다. 그때 딸이 전화하는 걸 몰래 들었는데 남자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익숙했죠. 꼭 할머니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결혼 자금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찡그리며 물었다. 누구죠? 계속 캐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른다고 했다. 다만 목소리가 친척 중 한 명처럼 익숙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원 뒤에 또 누가 있는 걸까? 며칠 뒤 답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먼 친척 아저씨가 오피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예전에 내 남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오피, 집 다시 찾았다며? 잘했네. 근데 옛날 빚 기억나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알아서 해. 안 그러면 며느리한테 옛날 얘기 다 해버릴 거야.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음이 환해졌다. 이 사람이 바로 지원을 부추긴 장본인이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말해요. 나는 진실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그가 이 집에 다시 한번 손을 대면 그는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움찔하며 떠났지만 나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펴고 한 줄을 더 적었다. 어둠이 드러나면 빛은 더 이상 관용하지 않는다. 사촌 아저씨가 협박하러 온 이후로 나는 더욱 경계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한번 남의 것을 가로채는데 익숙해진 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예상대로 며칠 후 낯선 남자가 오피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팔에 문신이 가득했고 오토바이에 기대서서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피 할머니,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계시다던데 내놓으세요. 괜히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곤란할 겁니다. 마당에 있던 노인들이 놀라 서로에게 바싹 붙었다. 나는 떨지 않고 곧장 나가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가서 시킨 사람에게 전하세요. 이 서류는 그들의 것이 아니고 나는 협박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건드리는 것은 곧 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비웃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경고임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유언장 원본, 녹음 파일,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그의 비밀 금고에 맡겼다. 나는 복사본만 남겼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법대로 해주세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서류가 확실하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오피의 집은 갑자기 더 북적거렸다. 내가 협박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들러 채소와 쌀을 가져다주며 응원했다. 오피 할머니가 노인들을 돌보니 온 동네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행패 부리면 동네가 나설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진실은 나 자신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저녁 나는 소영이와 함께 앉아 있었다. 소영이 말했다. 외할머니, 예전엔 쫓겨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지금은 온 동네가 함께하네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나는 웃으며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복수란 혼자 정상에 서기 위한 게 아니라 돌아봤을 때 더 이상 외롭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어느 이른 아침 나는 죽냄비를 들고 대문으로 나가려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지원이 나타났다. 배가 불룩하게 나온 채 창백한 얼굴로 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골목 한가운데 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어떻게 감히 저 여자를 받아들여? 저 여자가 날 낳고 버렸잖아. 이제 엄마가 저 사람을 품어서 뭐 하려고? 날 망신 주려는 거야? 마당에 있던 노인들이 술렁였다. 나는 죽냄비를 내려놓고 나갔다.
그 광경을 보니 지원의 눈에는 더 이상 자존심이 없고 오직 원망과 수치심만 남아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수치스럽다면 그건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나는 그저 배고픈 노인을 돌볼 뿐 내 것을 빼앗은 적 없어. 지원은 흐느끼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곁에 있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딸아, 엄마가 잘못했어. 어릴 적 널 버리고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엄마가 여기 있는 건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야. 오키 할머니를 원망하지 마. 지원은 휘청거리며 일어나 나를 노려보았다. 엄마가 이겼네. 속이 시원해? 나는 집도 명예도 잃었고 이제 친엄마까지 뺏겼어. 나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나는 누구 것도 빼앗지 않았어. 사람들이 남는 건 사랑이 필요해서야. 넌 한 번도 베풀 줄 몰랐으니 모두가 내 것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말이 끝나자 지원은 비명을 지르며 골목을 뛰쳐나갔다. 슬리퍼 끄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애잔하게 들렸다. 그날 밤 지원의 어머니가 내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키 할머니, 나를 미워하지 않나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한때는 미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움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나는 이 집과 약간의 정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 아이는 스스로 결과를 받아들일 거예요. 나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복수란 잘못한 자를 구덩이에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세우는 것이다. 정말로 어머니가 걱정한 대로 며칠 후 지원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울지도 않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말이 없었다. 손에는 작은 휘발유병을 들고 있었다. 마당의 노인들이 놀라 소리쳤다. 나는 문 앞에 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아, 그만둬. 내 뱃속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